비극적 거짓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 허언증, 또 하나 리플리 증후군.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허언증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 알아요. 아는데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 이 리플리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일단 제일 먼저 허언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허언증은 인지를 하면서도 머리는 좋지 않아서 나중에 하는 말하고 앞뒤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들켜요. 다 들키지. 그러네. 결국은 그 안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인정 욕구가 있어요. 강한 인정 욕구. 나를 크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존감은 낮은가. 리플리는 달라요. 리플리는 달라요. 이 아내하고 남편이 부부 상담을 왔는데 이 남편은 초혼이었고 이 아내는 재혼이었어요. 재혼인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초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사실 그때 당시 이혼을 안 한 유부녀 상태였습니다. 아유, 웬일이야. 완전 사기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됐냐면 주말 부부를 했어요. 주말 부부를 해서 같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잘 모르는 상태로 지냈는데 이 여자가 자꾸 다른 일이 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여자한테 7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7살짜리 딸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보다 못한 친구가 이 남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왔어요.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별거의 상태에 있는 이 남자도 나를 폭행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막 엉엉 울어요. 저도 막 야 이게 이 여인이 이게 어떻게 살아 이 인생이 뭔가 저도 약간 마음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상해. 왜냐하면 너무 비극이 전생애를 걸쳐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얘기를 물어봤대요.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내 처가 성장 과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했습니까?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오히려 지금 우리 딸이 우리 몰래 대출을 내게 해서 우리가 그 딸한테 줬던 그 대출금 갚느라고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디서부터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가. 본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울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눈물은 참일까 거짓일까.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그렇다고 자기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헤어진 건데 왜 헤어지게 됐느냐.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7살짜리 딸도 이 아내의 전 남편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별거하고 있는 요 남편의 애가 아니에요. 뭐야? 아, 뭐야 또 있어? 그 인생이 모조리 다 거짓말인 겁니다. 와,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이 여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전적으로 이혼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전 이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확신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엄마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왜? 할머니를 더 잘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그 사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아, 얼마 만에 진짜 42년 만에 왔던 거죠. 42년? 그래서 저는 계속 연락을 해서 좀 뭔가 좀 예전에 못했던 그런
뭐 행동이라든가 그런 모습들도 같이 만나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뵙지 못하는 상황이죠. 찾았는데 뵙지 못한다고요? 왜? 이제 찾았는데? 왜 못 뵙는 거예요? 난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찾았고 만났고 이게 했는데 내가 싫은가? 내가 괜히 나타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대전에서 수산물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성 씨 8년 동안 누나로서 옆에 상담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상담가. 동네 누나입니다. 동네 누나.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분을 좀 뵀는데 42년 만이라고 하는 건 42년 전에 헤어졌다는 걸까요? 아예 엄마 얼굴을 못 본 거죠. 아예요? 예. 못 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 할머니가 얘를 키우지 마라. 그냥 키우지 말고 너는 집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갔고 저는 친할머니 집에서 이제 자란 거죠. 아니 왜 할머니가 애를 키우지 말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서로 두 분이 좋아서 저를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를 이제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를 16살인가 아마 그때 어머니가요 16살에 네. 어머나.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저희랑 같이 살진 않았습니다. 뭐 명절에 한 번씩 오셔서 맛있는 걸 사온다든가 어디 자전거를 좀 갖고 오신다든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할머니랑 작은아버지랑 큰아버지랑 이렇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찾았어요? 네, 아침마당 아침마당. 예, 아침마당을 이제 공개를 하고 난 후 3일 후에 이제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온 거죠. 어머. 번호가 뜨지 않는 발신자 제한 표시 왔는데 그게 어머니였어요? 아니 받아볼까 딱 전화 스위치 통화를 딱 눌렀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혹시 라는 분 찾으셨나요? 이러길래 어머님인가? 내가 찾던 그 어머님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확고가 쓴 거죠. 아, 어머님이구나. 아. 네, 그렇게 이제 어머님을 찾게 된 겁니다. 어머나. 아, 진짜 무슨 이산 가족 어머. 찾듯이. 만나셨어요? 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땐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뭐 잘 커져서 고맙다 얘기하셨고, 예. 네. 아, 저는 사실 엄마 만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 키워준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서 막걸리 한 잔 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되게 그냥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한 번만 만나시고 저는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고 또 같이 주말 되면 놀러도 같이 가고 싶고 남들이 하는 외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야외도 놀러 가고 싶고 한데 이제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랬구나. 원래 이제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1년 정도만 지켜보자. 우리 둘이만 연락하고 1년 정도만 지켜보자 이랬는데 이제 약주를 드시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술김에. 그리고 그 같이 사시는 분이 대성이하고는 연락하지 마라. 네. 연락을 하게 되면 지금 딸 둘한테 소홀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딸 둘한테 소홀해질 것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또 형가족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꼭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만 만난 건 아니잖아요. 뭐 SNS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할 수도 있고 혹시 그렇게라도 엄마랑 소통이 됐었나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를 만난 것도 좋고 뭐 다 좋으신데
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겠다. 그렇게 딱 그때 기분은 정말 뭐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왜냐면 정말 나의 편,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어머니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딱 연락 못한다 딱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나 봐. 그렇지, 그냥 엄마한테 아들이 하는 얘기. 저보다는 지금 현재 그 가정을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어떻게 건강히 잘 주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읽으시더니 지금은 아예 읽지를 않으세요. 아, 어떡해. 현실을 택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이렇게 문자를 좀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고는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또 저 때문에 또 더 안 좋아질까 봐 어머님을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조금 더 뭐 문자를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면서 나 차후에 뭐 외식도 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좀 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찾아뵀어요? 아니 안 찾아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이상하죠? 내 아버지는 말입니다. 나에게 자전거를 사왔고 내게 이따금씩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온 아버지, 야속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들리긴 했어요. 이 어머니는 대성 씨를 한 번 버리고 2번 거절하고 3번 침묵하고 있죠. 왜 아버지는 내게 뭔가를 더 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어머니는 찾고 싶을까요? 이 엄마가 야속한 분이긴 하거든요. 수신자를 알 수 없는 그 번호처럼 그렇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보호자는 누군가? 엄마여야 했지만 엄마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했어야 했지만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요. 대성 씨의 보호자는 누굴까요? 누가 보호자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대성 씨가 나이를 먹었는데 대성 씨는 누굴 보호하고 있나? 누굴 보호한 적이 있나? 대성 씨는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대성 씨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처음에는 되게 잘 지내요. 처음에는 정말 뭐 만난 지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막 대표님 하고서 막 서로 막 대성 씨 막 되게 친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사람에 대한 이제 불만이 또 나와요. 상대방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를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너무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빨리 친해지고 빨리 헤어지고. 대성 씨는 되게 좀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 씨가 보통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걸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문제가 맞아. 생기나 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대성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누나들하고 사귀어본 적 있어요? 네. 얼마나 여러 명 하고요? 네. 거짓 친구 동생은 없고요. 다 누나들. 누나들 한두 명이 아니네요. 적으면 5살, 많으면 띠동갑. 네. 더 어린 분들 혹은 동갑은 아예 안 만나봤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 확고하시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이 든 여자가 왜 좋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누굴 챙겨준다기보다는 이게 받는 걸 되게 좀 생각을 하고요. 누가 못 해주는 그런 걸 누나들은 해주죠. 예. 받고 싶구나. 왜 나는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누나들만 만나나? 마치 엄마 찾아다니듯이. 엄마 찾아다니듯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가 없는 분들, 특별히 아주 어려서 엄마를 잃은 분들은 엄마 같은 여인들과 교제를 하거나 누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연인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 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누나들하고는 왜 헤어졌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은요? 네네. 아마 그 여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엄마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게 엄마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면 계속 부초처럼 떠다닌단 말이에요. 아, 엄마가 아니잖아. 그렇지, 엄마가 될 수 없지. 그런데 이게 검사에도 잘 드러나요. 지금 대성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연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연대감도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오랫동안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여인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처럼 배려 있는 여성. 제가 대성 씨에게 들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배려가 있는 분 같진 않던데요. 제가 여기서 한 군데 더 짚고 넘어갈 지점은 나의 어머니는 왜 내 생각을 않는가? 문장완성 검사를 통해서 만나본 대성 씨는 항상 두 가지가 늘 충돌해요. 이상과 현실이.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이 늘 충돌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대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성 씨는 여러 항목에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 씨는 보호자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보호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보호자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요. 심지어 대성 씨가 나이가 많아요. 이 정도 나이가 되죠? 내가 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될 나이예요. 근데 보세요. 대성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머니에게 연락을 계속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안 하고는 그닥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엄마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받지 못했던 그 엄마로서의 사랑 이거 받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따뜻한 밥 해서 주세요. 나 잘했다 말해주세요. 어렸을 때 나 못했던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숙제 하러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엄마가 해줄 것 같진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엄마 끊지도 말고 그렇다고 붙지도 마세요. 그냥 계세요. 엄마가 찾을 때까지. 그냥 계세요. 계시고 뭐 하시냐면 저는 대성 씨가 직접적으로 보호할 사람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호자가 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는 역할은 끝나요.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로 살아요. 내가 보호자가 되면 더 이상 보호받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연인을 찾으시다면 저는 결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아빠 역할을 했고요. 내 아내의 남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를 영원히 찾아다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다니는 건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세요.